2024 6-20 목 오늘은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여 조지아로 왔다. 똑같이 코카서스 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인데도 기후, 문화를 포함하여 분위기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는 다르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아라라트산 인근인데 와인을 처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그곳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언저리 코카서스 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조지아의 끝없는 포도밭과 높은 산들을 보니 내 생각에는 노아의 방주가 닿은 곳은 조지아일 듯하다. 카카스 산맥 자락에 자리한 조지아의 온이 고도에 따라 기온도 알맞게 서늘하고 햇볕이 순수, 영롱하다. 푸시킨 등 러시아의 문호가 조지아에서 작품을 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한국의 서정주 시인은 조지아의 문학적 공기를 느껴보려고 입국을 시도했으나 정세가 안 좋아 포기했다고 한다. 그런 나라에 오늘 내가 도착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때에 묻지 않은 순수 자연 속에 한 달쯤 살다 보면 무언가 저절로 문학 작품이 써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와인 주산지 카케티의 한 오래된 와인 공장을 견학했다. 크베블이라는 예전부터 조지아인들이 와인을 발효하는 데 썼던 커다란 토기가 땅에 격자 모양으로 묻혀있다. 한국의 김장독과도 모양이 흡사하다. 큰 것은 용량이 3톤이나 되고 어른이 항아리 주둥이로 들어가 항아리 벽을 청소하기도 한다. 작은 항아리는 아이가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간혹 와인 향에 취해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는 자기 할아버지도 못 알아봤다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 점심, 저녁마다 와인을 마시게 되니 와인의 풍미를 감별하는 법을 배워볼 수 있을 것 같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 이 지역의 압바베드로 대성당을 찾았다. 조지아 정교회는 기독교 전례가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는 경이로운 곳이다. 교회를 나오자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지더니 간혹 폭풍으로 큰 나무가 찻길에 누워있어서 이걸 여럿이 나가 치우며 호텔에 도착했다. 오늘은 숙소마저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호텔이어서 넓은 포도밭 속에 자리 잡았다. 와인 한 잔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전통음악 아카펠라를 하는 4인조 중창단이 특별한 공연을 하고 있다. 날씨는 다시 영롱하게 개어있다. 2024 6-21 금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는데도 새소리에 잠이 깼다. 같은 새들인데도 순도 높은 자연 속에 사는 새는 더 활기차다. 어제 보니 야외 수영장이 있길래 산책 대신 맑은 공기 속에서 수영했다. 물이 알맞게 따뜻하다. 카페테리아 바깥쪽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카카스 산맥의 높은 줄기가 길게 병풍처럼 쳐져 있다. 산 정상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보인다. 카카스 산맥에는 5,000m 이상의 산이 대여섯 개나 있다고 한다. 조지아에는 수도원이 많다. 아침에 찾은 이칼토 수도원은 6세기에 시리아에서 온 선교사가 지은 곳인데 12세기에는 왕립학교로 이용되었다. 천문, 수리뿐 아니라 소믈리에 과정까지 가르쳤다고 한다. 수도사는 조용히 돌을 닦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첨단 생산활동까지 했던 중세의 혁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인 듯하다. 그 다음으로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마을 시그나기를 들렀다. 한국에서 심수봉 가수가 노래한 백만송이 장미는 조지아의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가 프랑스 출신 여배우에게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를 러시아 인기 가수인 알리 푸가초바가 불렀던 곡이다. 이 노래가 러시아에서 크게 히트하고 가사에 얽힌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이 노래는 여러 나라에서 번안곡으로 불려졌다. 조지아의 화가 피로스마니의 그림은 그가 죽은 후에서야 인정을 받아 1969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목격된 어느 눈물 흘리던 할머니가 바로 그가 사랑했던 여배우였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화가와 여배우 사이에 장미꽃 이야기는 없었고 70일쯤 함께 살다가 가난한 화가가 너무 장래성이 안 보여서 여배우는 화가를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에 가깝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 화가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면 떠난 여인을 아주 사랑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시그나기 마을에는 증인 없이도 결혼 등록을 할 수 있는 결혼등록소가 마을 한복판에 있었다.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 것이 피로스마니 때문인지 아니면 연중무휴의 결혼등록소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다비드 가레자 수도원으로 조지아의 남쪽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부근에 있다. 나에게는 마지막 목적지 수도원도 경이로운 장소이지만 그곳을 당도하기 직전에 펼쳐지는 광야의 모습은 놀라웠다. 나무가 거의 없이 풀만 자라는 거대한 구릉이 부드러운 선으로 펼쳐져 있는데 어쩐지 스코틀랜드 디오픈이 열리는 골프장의 깊은 러프가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다. 이 광야의 끝에 갈색의 돌산이 나오는데
그 돌산을 파내어 수도 공간을 만들었다. 이 외로운 공간에서 수도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했을 것이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2024 6 22 토 아침 식사 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즈바리 수도원에 갔다. 그곳은 한국의 한강 두물머리의 정약용 생가 자리와 비슷한 곳인데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치가 좋다.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 옛 수도였던 곳 무츠케타다. 치수 관리가 어려워서 지금의 트빌리시로 수도를 옮겼다고 한다. 이 수도원은 6세기에 건립되었으니 1500여 년이나 되었는데 계속 보수해가면서 건재하다. 주말이라서 더 그런지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이 몰렸다. 한쪽에서는 한 신혼부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수도원은 이곳 사람들이 결혼식에도 많이 이용하는 듯하다.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무츠케타로 이동했다. 이곳 음식은 와인과 더불어 음식이 다양하고 맛이 좋다. 조지아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거기에는 음식과 와인이 한몫하는 것 같다. 무츠케타는 5세기 이전에 조지아 옛 왕국이었던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였다.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백제의 도읍 부여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유서 깊은 스베티초벨리 대성당에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옷을 우여곡절 끝에 가져와서 이곳에 모셨다는 설이 있는 교회다. 아마도 이곳 사람들의 지극한 기독교 신앙을 북돋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성당 주변의 기념품 노점상에서 조지아를 특징짓는 기념품을 샀다. 집사람의 취미 중 하나가 여행 중 작은 기념품들을 사 모으는 것인데 우리 집에 4단짜리 진열장이 다 차서 새로 여행을 다녀오면 기념품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큰일이다. 그 다음 찾은 곳은 아나누리 지역에 있는 13세기 한 영주의 성이다. 강을 해자처럼 끼고 적의 공격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의 숙소는 카카스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는 스키 리조트 호텔이다. 어제까지는 카카스 산맥을 멀리 바라만 보는 일정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산맥 깊숙이 들어왔다. 오는 길은 19세기 때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도로인데 지금은 러시아로 들어가는 트럭의 물류에 쓰이고 우리 같은 관광객에게는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한계령 같은 느낌인데 주위산의 규모가 더 깊고 높다. 조지아는 지난 역사 이래 수많은 외세의 영향을 받았다. 11세기 이전 부족 국가들을 다비드 왕이 통일해서 오늘의 조지아 원형이 형성되었다. 13세기에는 몽골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 후 페르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의 지배를 받고 근세에는 오스만 튀르크가 지배했다. 그럼에도 조지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만큼 조지아 사람들은 그 뿌리가 유럽 문화권이다. 그리스 신화 속 불을 훔쳐 인간에게 몰래 주었다가 제우스의 분노를 사코카서스의 산 바위에 쇠사슬로 묶였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나 이야손이 황금 양털을 찾으러 원정대를 꾸려 모험을 하며 간 곳이 조지아 지역이다. 그만큼 그리스 시대에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미지의 꿈의 나라로 알려졌던 듯하다. 하긴 흑해만 가로질러 배를 타고 오면 조지아에 닿을 수 있으니 그 시대의 용감한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걸어왔을 것이고 이 일부 영웅은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다소 과장된 영웅담을 들려줬을 것이다. 근세에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펴면서 흑해의 지배를 둘러싸고 오스만 튀르크와 격돌했다. 그 결과 조지아는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혁명 후에는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소련의 스탈린은 바로 조지아 출신인데 스탈린은 결코 자기 고향 사람들을 보살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산주의 혁명이 중요했던 사람이다. 어제 들렀던 시그나기에는 2차 대전 때 스탈린의 명령으로 독일의 진격을 단지 시간을 벌어주는 목적으로 동원되었던 젊은이들의 이름이 어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런 시련을 이기고 자유국가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조지아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참고, 그리스 신화와 중국의 고전 소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와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나는 원정대 이야기는 중국의 손오공이 바위산에 갇혔다가 풀려나 삼장법사를 도와 만인을 구제할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어쩌면 그리스 신화가 캐러밴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것을 동양적 판타지로 재구성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리스의 영웅 이야손에 비해 손오공은 성격이 개차반으로 그려져 있고 삼장법사마저 무능한 책상물림으로 그려져 있어 중국의 서유기는 도저히 영웅담이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중국의 다른 고전소설 수호전, 삼국연의의 영웅들도 그리스 신화에 비하면 문제가 많다. 수호전은 무법자 깡패가 주인공인 셈이고
삼국연의는 온통 속임수를 누가 더 잘 쓰느냐의 대결과도 같다. 이런 차이가 오늘날 법치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서구의 정치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한국이 1948년 건국한 후 이제 서구권의 국가가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